아버지는 결국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귀에서 떠나질 않네요. 나는 짐이 아니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한 한 아버지. 그러나 노후가 되자 형제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아버지를 떠넘겼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요양원에 버려지듯 맡겨졌고 그곳에서 차마 믿기 힘든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와 맞닿아 있는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줍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저녁 형제들이 한 집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의 모임이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함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가 있었지만 그 맛을 느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굳은 얼굴로 피하고 싶은 대화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모셔야 할지 정해야 할 것 같아.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던 둘째가 마지못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형, 나도 마음은 알지. 근데 솔직히 지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 갚는 것만 해도 허리가 휘어. 아버지를 모신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말끝마다 현실적으로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실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변명. 셋째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내가 모시라는 거야? 우리 집도 좁아. 장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아버지까지 모시면 숨 쉴 공간도 없어. 솔직히 아버지 상태도 점점 나빠지는데 내가 감당할 자신 없어. 그 순간 가장 어린 넷째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하셔? 아버지 뜻은 들어봤어? 순간 모두의 시선이 넷째에게 쏠렸습니다. 그러나 첫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든 우리 현실이 먼저야. 솔직히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것도 불안하고 그렇다고 누가 모실 형편도 안 되고 요양원에 모시는 수밖에 없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뚝 떨어진 듯 했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던져지자마자 다른 형제들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둘째가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형 말이 맞아. 우리 모두 각자 사정이 있는데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요양원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 셋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도 사는 게 벅차니까. 그러나 넷째만은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갈등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넷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정말 그게 최선일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동안 창밖에서는 바람 소리만이 매섭게 들려왔습니다. 그 바람이 마치 너희가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뒷방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자식들의 대화를 모두 들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야 한단 말이냐? 그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누구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다 아버지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돌봄도 받을 수 있고 저희가 모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따뜻함이 아닌 쓸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편하다는 게 뭔지 너희는 아느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 말이 방 안을 메아리치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반박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따뜻해야 할 가족의 밥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움은 앞으로 아버지의 삶을 집어삼킬 요양원의 차가운 벽처럼 서서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형제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를 모시고 요양원에 함께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집 안 공기는 잔뜩 얼어붙어 있었고 누구도 먼저 나서서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가방 하나만 옆에 두고 묵묵히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몇 벌의 옷과 오래된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첫째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요양원에 가셔야 합니다. 미리 예약 다 해놨어요. 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두 손을 모아 쥐고 계셨습니다. 그 손등에는 세월이 새겨놓은 깊은 주름이 파도처럼 겹겹이 깔려 있었습니다. 둘째가 억지로 분위기를 밝히려는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거기 가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간호사분들도 있고 같은 또래분들도 많고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러나 그 목소리 끝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주 찾아뵐 거라는 약속이 진심이 아님을 말하는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눈을 감았다가 뜨셨습니다. 나는 평생 너희만 바라보고 살아왔다. 너희가 먹고, 입고, 공부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내 모든 걸 다 바쳤다. 그런데 이제는 나는 짐이 되었구나. 순간 방 안은 고요 속에 갇힌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셋째가 서둘러 말을 붙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짐이라니요. 다만 우리 사정이 너무 버거워서.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버거워서 그렇지. 너희가 다 맞는 말만 하지 나도 알고 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다. 내가 더는 너희 곁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 그 말은 마치 차가운 비수처럼 형제들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 눈을 피하며 조용히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차에 오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첫째가 아버지의 가방을 들고 차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내 집은 저기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가? 차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동네 풍경들. 아버지가 평생을 살아온 골목, 작은 슈퍼, 오래된 이웃집들이 하나둘 멀어져 갔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곳에 담긴 지난 세월을 눈으로 꾹꾹 눌러 담는 듯 했습니다. 넷째가 옆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안 가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넷째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눈을 마주하다가 이내 낮게 웃음을 흘리셨습니다. 안 가고 싶지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이미 결정은 내려졌잖아. 그 웃음에는 체념과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넷째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차가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형제들은 서둘러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요양원 앞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단정했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저 차갑고 낯선 벽처럼 보였습니다. 입구에서 직원이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방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첫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아버지를 부탁한다는 듯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가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요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발걸음은 마치 한 걸음 한 걸음이 세월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 여기가 이제 내 집인가?
형제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차갑게 닫히는 요양원 철문 소리만이 그들의 귓가에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시작된 지 일주일. 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시간에 약을 챙겨 드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라 해야 맞겠지만 그 속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짜놓은 틀 속에서 하루하루가 복사되듯 흘러갔습니다. 아침이면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셔야죠. 아침 약 드셔야 합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늘 멍하니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창문 밖에는 같은 풍경, 같은 담벼락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동네, 친숙한 이웃, 골목의 아이들 웃음소리는 이제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긴 복도를 걸으며 아버지는 다른 어르신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휠체어에 앉아 창문만 바라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같은 말을 반복하며 허공에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밥을 다 먹고도 멍하니 수저를 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식당에서는 늘 비슷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죽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미지근한 국. 둘째가 말했던 것처럼 영양은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정성이나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저를 들고 몇 번 뜨다 말곤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그때마다 간호사는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조금이라도 드셔야 해요. 안 그러면 건강이 더 나빠집니다. 그러나 그 말에도 아버지의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서 먹던 된장찌개 맛, 손주가 옆에서 떠들며 같이 먹던 식탁 풍경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낮에는 프로그램 시간이 있었습니다. 종이 접기, 노래 부르기, 가벼운 체조. 직원들은 열심히 설명했지만 어르신들의 반응은 무미건조했습니다. 아버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늘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간혹 다른 어르신이 다가와 말을 걸었지만 그 대화마저 금세 끊어지곤 했습니다. 아드님들은 자주 오시나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복도에는 발소리와 휠체어 끄는 소리가 섞여 메아리 쳤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아버지는 낡은 사진을 꺼내 바라보곤 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아내와 어린 자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는 웃음이 넘쳤고 아버지는 언제나 당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낯선 방 안,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간호사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 밖에 나가 산책은 할 수 있겠습니까? 간호사는 바쁜 듯 서류를 정리하며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일정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그 대답은 사실상 거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는 그 부탁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넷째가 잠깐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본 순간 넷째는 깜짝 놀랐습니다. 단 며칠 만에 아버지의 어깨는 더 굽었고 눈빛은 더 깊은 그늘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짧고 쓸쓸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 살아는 있지. 그런데 말이다, 집이 그립다. 넷째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에게 이 현실을 그대로 전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뻔한 대답을 내놓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아버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따뜻하지 않다. 사람은 있어도 마음은 없다.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그리고 그 말은 어둠 속에서 메아리처럼 흩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울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그 외로운 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요양원의 아침은 늘 그렇듯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밤 냄새가 희미하게 퍼지고 간호사의 기계적인 목소리가 복도를 메우던 시간.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옆 침대에 누워있던 어르신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 창문만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올까 해서. 그 말을 들은 어르신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은 끝이 없더군요. 아버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기대고 있던 그 희망조차 부질없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사건은 뜻밖의 시작되었습니다. 점심시간 직원들의 바쁜 발걸음 사이로 이상한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저 방 어르신 또 밥을 제대로 못 드셨대. 그냥 치워버려. 뭐 어때? 어차피 돈은 자식들이 내는 거잖아.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 말은 아버지의 귀에도 다른 어르신들의 귀에도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는 수저를 들다 말고 손을 떨었습니다. 돈을 내는 거라니. 나는 그냥 돈으로 관리되는 거였나. 그날 밤 더 큰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한 어르신이 아버지를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아버님,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본 게 있습니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당신 약을 제대로 챙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충 나눠주고 안 드신 건 버려버리더군요. 아버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점점 몸이 쇠약해져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며칠 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신 겁니다. 급히 달려온 간호사들은 허둥지둥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놀람보다 짜증이 더 크게 묻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겼네. 빨리 응급실로 보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양원 복도를 울리며 번져갔습니다.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나가면서 흐릿해진 눈으로 마지막까지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창문 너머 아들들이 걸어 들어오길 혹시 이번엔 올까 작은 희망을 품으며. 그러나 끝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마지막 순간 간호사가 귀에 대고 외쳤습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그때 아버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었다. 그 한마디는 병실 안에 있던 모두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짧았지만 너무도 선명한 울부짖음. 그 말은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외침이자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자 하는 절규였습니다. 응급실의 불빛이 차갑게 번쩍이고 기계음이 연이어 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아버지의 심장 박동은 점점 느려졌습니다. 삐. 무정한 기계음이 병실 안을 가득 메우자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고요 속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만이 메아리처럼 남아 모두의 귀를 때렸습니다. 짐이 아니었다. 병실 안 기계음이 멈추고 모든 것이 조용해진 순간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말은 공허한 공간을 가득 메우며 형제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제야 서둘러 달려온 형제들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첫째는 헐레벌떡 들어오다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둘째와 셋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넷째는 그나마 눈물을 터뜨리며 침대 곁으로 달려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 손은 이미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저 왔어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제발. 넷째의 절규는 병실 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아버지에게 닿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숙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버지를 이렇게 보내드릴 게 아니었는데. 둘째는 벽에 기대어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우린 늘 핑계만 댔지. 현실이 어렵다고 사정이 힘들다고 하지만 결국은 책임을 미룬 거야. 셋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우리를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기다림에 응답하지 못했어. 그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죄책감과 회한이 뒤섞여 밀려왔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불가피하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정작 그 선택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은 부모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안일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차갑게 내려앉은 겨울 바람처럼 무겁고 쓸쓸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형제들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정 속 아버지의 사진은 소박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오히려 형제들의 가슴을 더욱 죄어왔습니다. 장례 마지막 날 넷째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우리는 결국 불효자식이었어요.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다시 기회가 온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형제들도 결국 무너져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장례가 끝나고 형제들은 제각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게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었다. 그 말은 단순한 한 어르신의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로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절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족의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부모들이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같은 외로움 속에서, 같은 기다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요양원에 부모를 모시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누구나 각자의 삶이 있고 현실의 벽은 분명 높습니다. 그러나 진짜 잘못은 그곳에 부모를 맡긴 뒤 마음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찾아뵙지 않고 전화를 걸지 않고 그저 남에게 맡겨버린 채 잊어버리는 것. 그 무관심이야말로 부모의 마음을 가장 깊게 아프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계실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 기다림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님은 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우리의 삶을 있게 해준 뿌리이자 마지막까지 사랑을 원하시는 존재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난 후 잠시 시간을 내어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그 목소리가 부모님의 하루를 밝히는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짐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언제나 우리의 부모님입니다.